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절대 군주가 다스린 유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프랑스의 루이 14세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루이 14세는 태양왕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절대 왕정기를 상징하는 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루이 14세가 지은 궁전인데요. 이 궁전이 베르사유 궁전이에요. 지금도 방문을 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이 베르사유 궁전이 일부를 호텔로 만들어서 개방을 했다고 하는데 1박의 가격이 23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호텔에 가면은 예전에 그 프랑스 궁전에서 일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 복장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복장을 하고 서빙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왕의 침실인데요. 굉장히 화려하죠. 이런 화려한 궁전에 살았던 루이 14세는 초상화는 이렇게 남아 있는데 루이 14세의 모습 보면은 굉장히 위풍당당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루이 14세 같은 경우에는 하도 이제 프랑스 요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만찬을 맨날 즐기고 단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일단 치아를 40세 이전에 모두 잃었고요. 당시 치아를 다 뽑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취제가 없어서 그냥 생으로 뽑았대요. 네, 그리고 잘못 뽑아서 이 입천장이 뚫려서 와인을 마시면 이 와인이 코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설사도 앓고 있어서 뭐 하루에 14번에서 18번 변기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루시 14세의 몸은 굉장히 좀 고통에 많이 시달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화려하게 산 왕이었지만 이런 건강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통스러웠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7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절대 왕정의 성립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절대 왕정은 강력한 왕권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예요. 우리가 중앙 집권 체제라고 하면 이 왕한테 힘이 다 쏠리는 거죠. 이 중앙이 왕한테. 중앙 집권 체제의 반대말이 지방 분권 체제입니다. 네, 지방 분권 체제는 이런 봉건제 생각하시면 돼요. 봉건제는 왕이 있지만 힘이 그렇게 세지 않고 이 제후, 신하들한테 땅을 주고 거기를 다스리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집권체제는 이 왕의 권력이 강했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절대 왕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관료제, 상비군, 왕권, 신수설이 있습니다. 관료제는 왕의 명령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행정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관료로 임명하는 체제고요. 상비군은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료제와 상비군은 왕의 그런 권한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왕권 신수설은 뭐냐면 왕의 권력을 신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신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았다는 거죠. 신이 권력을 줬기 때문에 이 권력을 다른 사람이 탐할 수 없는 거죠. 무조건 절대 복종해야 되는 이런 사상이 왕권 신수설입니다. 그래서 절대 왕정의 구조 오른쪽에 살펴보면 왕권 신수설이 이렇게 떠받치고 있고요. 이 절대 군주의 명령을 수행하는 관료제와 상비군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상주의 경제정책은 중상주의 경제정책인데 이것은 수입을 제한하고 수출은 증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지 않고 수출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그 국내 상공업자들은 상당히 이득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이 상공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중상주의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중상주의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이 상공업 계층을 보호해서 그들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관료제와 상비군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민 세력을 왕이 보호해주고, 중상주의 정책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후원을 받아서 이 관료제가 유지되는 그런 체제라고 보면 됩니다. 교과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에서 18세기 왕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중앙집권 체제 국가가 등장을 했는데 이거를 절대 왕정이라고 부릅니다. 절대 왕정은 왕의 명령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는 관료제에 왕이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군대, 군대를 상비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의 권력은 신에게서 나왔다. 그러므로 왕한테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왕권 신수설이 있고요. 그리고 경제 정책으로는
수입을 제한하고 수출을 증대해야 된다라는 중상주의 경제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제조업을 보호를 하고 또 그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식민지가 필요하겠죠. 네, 식민지 확보에 나섰습니다. 절대 왕정 국가들이. 그리고 절대 군주는 이 상공업자, 네, 시민 계급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대신에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정, 네,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죠. 그리고 이때 시민 계급은 상공업자라고 좀 생각을 하면 네, 되겠습니다. 네, 중상주의 경제정책을 보면은 절단금 초기에는 이 금과 은의 양이 부의 원천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금과 은이 수입을 하게 되면 수입 대금을 금은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금은을 보유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입은 하지 않고 수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폈죠. 네, 그래서 국내 상공업자를 보호 육성하는 이런 정책이었고, 그리고 원료의 공급과 판매를 위한 식민지 확보에도 경쟁에 네,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네, 절대왕정기 문화를 보겠습니다. 절대왕정기에 양식이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코 양식, 하나는 로코코 양식인데 바로코 양식은 이 절대왕정의 그 왕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화려하고 웅장하게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베르사유 궁전 보이는데 이 베르사유 궁전이 대표적인 바로코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코코 양식은 약간 조금 경쾌하고 사치스러운 네, 그런 모양인데 네, 이게 지금 상수지군요. 동길에 있는 네, 이 궁전이 로코코 양식을 상징하는 그런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과학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특히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의 발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네, 만유인력의 법칙은 그 지구상의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게 신의 힘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중력이라는 원리 때문이다라는 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윤력의 법칙은 중력, 관성, 작용, 반작용의 법칙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법칙이 근대 과학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왕정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계몽사상의 확산인데요. 계몽사상은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인류는 진보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나타내는 사상입니다. 대표적인 계몽사상가는 뭐 루소, 몽테스키에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자유와 평등 이런 거를 중요시 여기면서 인류의 그 변화를 인류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시민혁명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시민혁명이라는 거는 시민들이 말 그대로 사회의 주도권을 잡는 건데 이 시민들은 당연히 상공업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부르주아로 나중에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부르주아가 사회 주도권을 잡는데 사실 절대왕정은 되게 불평등한 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타도하고 네,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이런 사상적 배경이 계몽사상이고 이런 시민혁명이 나타나면서 근대가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어쨌든 이 그 절대왕정기에는 과학도 상당히 발달했지만 이 사상적으로는 계몽사상이 확산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교과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왕정 시기에는 화려하고 웅장한 바로코 양식 유행했고요. 대표적인 바로코 양식이 베르사유 궁전이고 그리고 경쾌하고 사치스러운 로코코 양식은 상수시 궁전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과학이 상당히 발달해서 만윤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에 힘입어서 과학혁명이 전개됐고요. 또 인간의 이성과 인류의 진보를 믿는 계몽사상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된 잘못된 불평등한 것을 타파하고자 했고 대표적인 계몽사상가가 로크, 볼테르, 몽테스키, 루소 같은 사람이 있고요. 이것이 시민혁명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 18세기 유럽에서는 왕이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중앙 집권 국가가 등장하는데 이를 절대 왕정이라고 부릅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국가 업무를 전담하는 관료제에 왕이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게 항상 대기하는 상비군이 운영이 됐죠. 절대 왕정의 군주는 왕의 권력은 신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왕권
신수설을 주장했습니다. 절대 왕정은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수입을 제한하고 수출을 증대해야 한다고 믿는 중상주의 경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바로크 양식, 그리고 경쾌하고 사치스러운 로코코 양식이 이때 등장을 했고요. 이 시기에는 뉴턴의 화려하게 힘입은 과학혁명, 이 뉴턴은 만륜력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했죠. 인간의 이성과 진보를 믿는 계몽 사상이 전개되었습니다. 다음은 절대왕정을 서유럽과 동유럽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유럽의 절대왕정인데요. 서유럽 절대왕정의 특징은 이 상공업과 도시가 발달을 하면서 나타나죠. 왜냐하면 이 왕이 중상주의 정책을 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상주의 정책을 피면서 국내 상공업을 보호를 해줬고 발달된 상공업이 이제 도시로 도시의 형태를 출현을 하게 되죠. 이 절대왕정을 가장 먼저 시작한 나라는 에스파냐입니다.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는 식민지에서 금과 은을 획득을 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신항로 개척에서 했지만 대부분 이제 아메리카에서 막대한 금과 은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은 펠리페 2세 얼굴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당시 궁전의 모습이 보이죠. 펠리페 2세는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막대한 금과 은을 획득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나중에 영국과 해전에서 패배를 해서 결국 이 나라가 파산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다음은 영국입니다. 영국은 엘리자베스 1세 때 절대 왕정기가 절정을 이루었는데요.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와 전투에서 영국이 승리를 했어요. 그동안 이 해군에서는 에스파냐가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국이 이것을 격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제 해상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국은 인도에 진출해서 동인도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앞서 살펴봤던 루이 14세 때 절대 군주가 등장을 했고요. 베르사유의 그 화려한 궁전을 건축했죠. 바로크 양식으로. 그리고 콜베르라는 사람을 동원을 해서 중상주의 정책을 강력하게 펼쳤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엘리자베스 1세 때 전성기를 맞이했는데 칼레이전,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동인도 회사를 세워서 인도를 침략을 했고요. 그리고 프랑스는 태양왕이라고 불리는 루이 14세 때 절대왕정의 절정에 달았고 이때 베르사유 궁전 만들었고요. 왕실의 권위를 자랑하고 콜베르를 등용을 해서 강력한 중상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다음은 동유럽의 절대왕정인데요. 동유럽의 특징은 아직까지도 농노제가 좀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봉건제가 아직 유지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상공업이 잘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봉건 귀족 세력에게 상당히 의존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오히려 계몽 사상의 영향을 받은 왕이 적극적으로 부강병을 추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동유럽의 절대왕정 두 국가 살펴볼 건데요. 프로이센은 프리드리 2세 때 계몽구주를 자처하면서 개혁을 추진했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표트르 대제, 표트르 대제는 서유럽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고 또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센 보면은 프리드리 2세 때 절정기를 맞이했는데 그는 계몽 군주의 역할을 자처했고요. 러시아에서는 표트르 대제 때 서유럽 문물을 수용을 했고 이렇게 수염도 다 잘랐어요. 서유럽 사람들처럼. 그리고 발트해에도 진출을 했고요.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였는데 이때 베르사유 궁전을 본딴 궁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교과서 해바요를 한번 정리해보면요. 에스파냐의 대표 군주는 펠리페 2세죠. 이때 오스만 제국과 전쟁에서 해전에서 이 펠리페 2세가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를 하면서 절정기를 맞이했고 관료제 확립했고요. 영국은 엘리자베스 1세의 에스파냐 무적 함대 격파. 그리고 동인도 회사를 인도에 설립했죠. 프랑스는 루이 14세고요. 베르사유 궁전 만들고 그리고 중상주의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프로이센은 프리드리 2세 계몽군주를 자처했고요. 러시아는 표트르 대제입니다.
예, 표트르 대제는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북방 정책을 추진해서 영토를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 동유럽의 절대앙정이 서유럽과 다른 점은 동유럽은 상공업 발달이 잘 되지 않았다고 했죠. 왜냐하면 농노제가 아직도 유지되어 있기 때문이죠. 네, 상공업 발달이 좀 미약했고 그리고 이를 인해서 좀 늦게 나타났고요. 네, 좀 시기적으로도 늦게 나타났고 또 봉건 귀족에 많이 의지했고 또 군주가 주도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배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막대한 금과 은을 획득하여 번영을 누린 국가. 네, 이 국가가 에스파냐죠. 그리고 에스파냐의 왕은 펠리페 2세. 칼리해전에서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물리친 국가가 영국이고 이때 왕이 엘리자베스 1세죠. 태양왕이라고 불리며 베르사유 궁전을 지어 권위를 자랑하고 콜베르를 등용하여 중상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한 국가는 프랑스고 왕은 루이 14세입니다. 상수지 궁전에서 계몽 사상가들과 연애를 즐기며 스스로 계몽 군주라고 자처한 왕은 누구죠? 네, 프로이센이고 프리드리 2세죠. 서유럽 문물을 적극 수용하여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베르사유 궁전을 본뜬 이 궁전을 지은 나라는 러시아고 왕은 표트르 대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3단원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